안녕하세요. 인카나 클래스 컨설팅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강의는 수강자들을 위한 강의가 아니라 직접 강의를 하시는 강사님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내용의 전문성이나 구체적인 것들은 실제로 강의하시는 분들이 더 저보다 전문성을 갖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보시기보다는 강의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고 말은 어떻게 하고 발음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PPT를 드릴 건데 그 PPT를 보고 강의를 연습하실 수 있는 가이드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봐주시고 강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머릿속에 구체화시키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처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카메라를 다 갖고 오셨을 텐데 DSLR이라고 하는 카메라가 도대체 뭐고 그걸 어떻게 사용하고 사진을 어떤 식으로 찍고 사진이 찍혀지는 원리가 뭐고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우리가 사진을 좀 제대로 배울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카메라를 들고 찍어보면서 하는 연습은 조금 뒤에 하도록 하고 그 전에 한 30분 정도 먼저 장비나 기초적인 용어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배울 건 장비에 대한 이해. DSLR이라는 장비가 도대체 어떤 원리로 만들어져 있고 구성은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SLR이란 무엇이냐? DSLR의 시작은 그 SLR이라고 하는 요 단어에서 시작을 했어요. SLR은 뭐의 약자냐면 싱글 렌즈 리플렉스. 그러니까 렌즈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뜻인데 요 사진을 보면은 과거의 카메라는 이렇게 네모난 상자가 있을 때 가운데 렌즈가 있고 그 렌즈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면 그 렌즈 뒷면에 필름을 대죠. 그럼 그 필름에 빛이 딱 맺혀서 사진 찍히는 건데 이거를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었어요. 필름이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오른쪽 위쪽에 작은 상자를 뚫어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뷰파인더라고 불렀는데 빛은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고 우리 눈은 뷰파인더를 이렇게 보니까 둘 사이에 약간 차이가 생기겠죠. 멀리 있는 물체를 찍을 때는 크게 상관이 없었는데 가까이 있는 물체를 찍을 때는 뷰파인더에 보인 것과 렌즈에 보인 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마 좀 젊은 친구들은 모를 텐데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이렇게 돌려서 찍는 일회용 카메라를 아시는 분들 있을 텐데 그게 대표적인 뷰파인더가 따로 있는 카메라예요. 그래서 그 카메라 가까이서 막 찍으면 나중에 이상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단점을 극복하고자 만든 게 싱글 렌즈. 그래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카메라 필름에 빛이 이렇게 잡히기 전에 빛이 모이는 자리에다가 거울을 이렇게 하나 댄 거예요. 그래서 그 거울을 통해서 빛이 옆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거울을 대고 초등학교 때 배운 잔망경 원리처럼 빛이 이렇게 반사해서 뷰파인더로 빛이 렌즈를 통해 들어오는 빛이 그대로 들어오게 만든 게 싱글 렌즈 리플렉스. 이게 SLR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로 이제 딱 찍다 보면 뭔가 찰칵하는 소리가 나요. 그게 이 거울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는 소리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 DSLR은 싱글 렌즈 리플렉스 트윈 렌즈 리플렉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잘 쓰지는 않습니다. SLR의 장점은 뷰파인더를 통해서 보는 것과 렌즈에서 보는 것이 동일하다라는 장점이 있죠. 일반 카메라를 만드는 것보다는 좀 복잡하고 비싸지지만 그래도 내가 보이는 그대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단점은 당연히 복잡하고 비싸진다는 거겠죠. DSLR은 뭐냐면 그 SLR의 앞에 디지털을 붙인 건데 과거에는 필름이 있던 자리를 디지털 센서로 이미지 센서라고 하는 것들을 달아서 그걸로 필름 역할을 대신하는 카메라가 DSLR입니다. SLR은 필름을 뺐다 꼈다 해야 되니까 매번 30장 정도의 사진을 찍고 나면 갈아줘야겠죠. 근데 디지털로 바꾸니까 이미지 센서가 메모리 용량만 충분하다면 거의 무제한의 사진을 저장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빠르고 편해졌죠. 이게 DSLR입니다. 그래서 DSLR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미지 센서인데 이미지 센서는 현재 나와 있는 기술로는 크게 둘로 나눠요. CCD라는 거랑 CMOS. 뭐 이게 복잡하게 알 필요는 없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CCD가 좀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MOS가 조금 더 나쁜 건데 둘의 차이는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복잡하게까지는 알 필요 없고 기억하기 쉽게 얘기하면 CCD가 좋은 거, CMOS는 조금 아쉬운 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CCD가 비쌉니다. CMOS는 좀 저렴하지만 최근에는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CMOS 장비들도 CCD 못지않게 많이 좋아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카메라 중에 요즘에 미러리스 카메라라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미러리스 카메라는 아까 얘기했던 반사 거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장비가 좀 단순해졌죠. 그래서 카메라가 좀 작아질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빛이 들어오는 걸 못 본다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미지 센서가 잡은 빛을 뷰파인더로 송출하는 거예요. 전자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송출이 돼서 거의 동시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거울로 보는 것보다는 느리기 때문에 이미지 센서가 빛을 잡아서 뷰파인더에 송출하기까지의 약간의 시간차가 존재해요. 그래서 미러리스 카메라 요즘 좋긴 하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의 시간차에서 오는 아쉬움이 조금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SLR보다는 조금 더 저렴해요. DSLR의 구성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렌즈, 그리고 바디, 그리고 그 외 기타 장비. 렌즈가 가장 중요해요. 빛을 제일 먼저 받아들이는 장비니까. 좋은 렌즈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좋은 렌즈라는 건 없어요. 렌즈는 필요한 상황에 맞춰서 쓸 뿐이에요. 내가 멀리 있는 걸 찍고 싶으면 그런 렌즈를 쓰면 되고 가까이 있는 걸 예쁘게 찍고 싶으면 그런 렌즈를 쓰면 돼요. 그래서 좋은 렌즈를 찾기보다 자기가 찍으려고 하는 사진에 필요한 렌즈를 찾으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렌즈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건 렌즈의 종류와 기능을 알아야죠. 어떤 렌즈가 어떤 상황에 어떻게 촬영이 된다 이걸 알아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하겠죠. 자, 그래서 렌즈에 필요한 용어를 좀 알아볼게요. 보통 렌즈를 보면 이렇게 사진에서 본 것처럼 여러 가지 수치나 약자 같은 게 막 써 있어요. 그것들이 뭐에 해당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보여지는 사진은 가장 유명한 캐논의 사진이고 니콘이나 소니 같은 장비들도 조금 형태는 달라도 뭐 이렇게 써 있는 건 똑같아요. 또 수치가 의미하는 건 똑같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둬야 되는 건 초점 거리라고 하는 건데요. 초점 거리는 지금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렌즈는 이렇게 볼록 렌즈예요. 뚱뚱하게 되어 있는데 빛이 이렇게 한 곳으로 모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들어온 빛이 렌즈에 닿는 순간 빛이 모여서 하나의 점으로 모여요. 그 점 자리에다가 이미지 센서를 딱 대서 잡아내는 건데 그 빛이 점까지 모이는 거리를 초점 거리라고 합니다. 이 초점 거리가 달라지면 빛이 모이는 각도나 퍼지는 정도, 빛을 얼마나 많이 모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초점 거리가 짧냐 기냐에 따라 사진의 모양이나 연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흔히 초점 거리를 인간이 볼 때랑 가장 비슷한 상황을 맞춰놓은 걸 표준 렌즈라고 해요. 보통은 50mm 전후 정도 되고 그것보다 가까운 렌즈를 광각 렌즈, 그거보다 먼 렌즈를 흔히 망원 렌즈라고 부릅니다. 왜 홈마들이라고 해가지고 연예인 사진 찍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이렇게 바주카포처럼 막 긴 렌즈를 갖고 다니잖아요. 그런 게 흔히 얘기하는 망원 렌즈인데 이렇게 길다는 건 첫 번째 빛을 닿는 곳부터 이미지 센서까지의 거리가 길다는 뜻이죠. 즉 초점 거리가 그만큼 긴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장점들이 생기냐? 이제 그걸 한번 볼게요. 렌즈는 이 초점 거리에서 화각이라는 게 생기는데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잡아낼 수 있는 각도를 말해요. 결국 렌즈도 이렇게 한 점이죠. 이렇게 원형. 그러니까 얘가 초점으로부터 이렇게 퍼지긴 하지만 결국 빛이 들어오는 각도가 정해져 있어요. 초점 거리가 길면 길수록 각이 좁아집니다. 초점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먼 각을 볼 수 있어요. 그 각을 화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표준 렌즈는 보통 인간이 보는 45도에서 한 50도 정도의 각도, 보통 사람이 그 정도밖에 못 본대요. 생각보다 많이 못 보네요. 그래서 그 정도의 각도를 보는 걸 표준 렌즈라고 하고 그거보다 더 넓은 범위를 볼 수 있는 걸 광각 렌즈, 좁은 범위를 보는 걸 망원 렌즈라고 합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은 좀 예시로 해놨는데 넓게 찍히니까 당연히 피사체들이 가까이 있는 것부터 멀리 있는 게 한 번에 다 보여요. 그래서 원근감도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가까이 있는 것들은 그만큼 크게, 멀리 있는 것들은 그만큼 작게 보입니다. 망원 렌즈는 각을 이렇게 좁혀 보이니까 오히려 가까이 있는 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멀리 있는 애들이 좁은 화면 안에 다 들어오니까 굉장히 크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줌 땡긴 것 같은 효과가 있어요. 망원 렌즈. 자, 화각에 따른 이제 초점 거리나 이런 것들을 표시한 건데 그냥 이렇게 한번 보세요. 지금은 좀 자세한 거는 나중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초점 거리에 따른 사진의 모양을 이렇게 단계별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지금 보면 초점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첫 번째 사진처럼 넓은 범위를 담고 굉장히 많은 피사체들이 사진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 사진을 보면 사자 모양 한 개만 딱 들어가 있는데 좁은 공간을 찍어내지만 그만큼 가깝게 느껴지죠. 차이가 있죠. 그래서 화각이 넓을수록 화면에 많은 걸 담을 수 있고 화각이 좁을수록 딱 하나의 피사체만 담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각의 역학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렌즈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밝기인데 흔히 조리개라고 하는 기능, 조리개라고 하는 것들의 이 밝기를 조절해줘요. 밝기는 구멍의 크기를 말해요.
조리개를 이렇게 연다는 건 구멍이 이렇게 커지는 거고 조리개를 닫는다는 건 구멍이 이렇게 작아지는 건데 당연히 구멍이 작으면 빛이 들어오는 양도 줄어듭니다. 빛을 조리개를 이렇게 열어놓으면 빛이 당연히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진을 어떻게 연출할 거냐의 차이예요. 앞에다가 F 붙이고 뒤에 숫자가 써져 있는데 F1.8, F2.8, 뭐 4.5 이렇게 써 있어요. 다 보면 그것이 빛이 들어오는 양을 조절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렌즈는 딱 하나의 조리개 값만을 갖진 않아요. 조리개를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조리개 값이 가장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렌즈에는 조리개를 최대로 열었을 때의 수치를 보통 써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조리개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많은 빛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이용할 기능이나 이런 거 좀 뒷부분에 가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밝기를 조절하는 것도 렌즈의 기능 중에 하나다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초점이겠죠. 초점은 당연히 피사체의 선명도를 말해요. 초점을 흐린다라는 건 피사체가 이렇게 흐릿흐릿하게 나오는 거고 초점을 맞춘다는 건 피사체가 선명하게 나오는 거죠. 렌즈에 보면 앞에 조금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는데 그 스위치에 AF, MF 이렇게 써 있어요. AF는 오토포커싱, 자동으로 초점을 맞춰진다는 뜻이고 그래서 반 셔터라고 해서 셔터를 반쯤만 살짝 누르면 윙윙윙 하면서 얘가 돌아가요. 그때 자동으로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MF로 딱 돌려두면 그 기능이 사라지는데 이건 매뉴얼 포커싱, 즉 수동으로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초보들이 실수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AF로 돌려 해놓고서 직접 다이얼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 돌아가는 제품도 있고 안 돌아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자동으로 해놨는데 모터가 걸려있는데 손으로 움직인다는 건 좋지 않겠죠? 그래서 고장의 원인이 많이 되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초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피사계 심도라는 건데 이 피사계 심도라는 건 뭐냐면 자 피사체가 이렇게 있다 해도 그 안에 점으로 초점을 맞추면 얘만 초점이 맞는 건 아니죠. 사실은 얘로부터 시작해서 뒤에 어느 정도 공간이 초점이 맞아요. 그래서 이 공간이 얇냐 두껍냐 사람이 한 명만 서 있을 수 있지만 앞뒤로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맨 앞에 사람에게 초점을 맞췄다고 해서 뒤에 있는 사람이 다 흐려지는 건 아니죠. 앞에 있는 사람부터 뒤에 있는 사람까지 전부 다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이런 경우가 있고 앞에 있는 사람만 선명하고 뒤에는 좀 흐리게 나오게 할 수도 있죠. 이 거리를 조절하는 것을 피사계 심도라고 해요. 이것도 렌즈가 하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특히 이제 조리개로 이것을 맞출 수 있는데 아웃포커싱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는데 앞에 부분만 초점을 맞추고 뒤에는 다 흐려버리는 거죠. 피사계 심도를 극단적으로 짧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 맞는 거리가 짧으니까 뒤에는 흐려지겠죠. 이것도 카메라를 렌즈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세하게 뭐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이런 거는 사진을 찍은 과정에서 좀 배우도록 할게요. 렌즈를 구별할 때는 흔히 표준 렌즈, 그 다음에 망원 렌즈, 광각 렌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표준 렌즈는 카메라 사면 제일 먼저 주는 렌즈예요. 흔히 번들이라고도 하는데요. 초점 거리가 50mm 전후로 돼 있고 사람이 보는 것과 가장 비슷해요. 어느 정도 줌 기능도 있어서 초점 거리가 이렇게 달라지기도 하고 조리개 값도 조절이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진을 다 찍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표준 렌즈. 그러니까 웬만한 건 다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렌즈를 꼭 추가로 더 사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망원 렌즈는 표준 렌즈로는 담을 수 없는 먼 거리를 찍고 싶을 때 많이 써요. 그래서 화각이 좀 좁아지고 그만큼 멀리 있는 걸 선명하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마들스는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바추카포 같은 렌즈, 파파라치들 많이 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전문가용 과정으로 많이 씁니다. 광각 렌즈는 좀 더 가까이에서 넓게 찍고 싶은 좀 특별한 사진을 찍을 때 많이 쓰는데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광각 렌즈 촬영물은 그 직방 같은 데 올라와 있는 방 소개하는 사진이에요. 구석탱이에서 이렇게 찍어놓고 방이 이렇게 넓어 보이게 하고 싶을 때 이 광각 렌즈를 많이 써요. 좁은 공간 안에 화면 넓게 담으니까 피사체들이 다 멀어 보여요. 이렇게 원근감 있게 보이죠. 역시 특별한 렌즈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사고 필요 없으면 안 사도 됩니다. 초점 거리가 아주 짧아서 물고기가 보는 것처럼 보인다는 뜻에서 어안 렌즈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렌즈는 크게 표준, 망원, 광각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 외에도 렌즈가 또 몇 가지 더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전문가 과정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DSLR의 두 번째 구성은 바디예요. 렌즈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좀 많이 했는데 렌즈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디. 렌즈하고 바디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손으로 딱 잡고 찍는 부분이 바디, 즉 몸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빛이 들어왔어요. 렌즈를 통해서. 그러면 그 안에서 필름이고 뭐고 있어야 되겠죠. 지금은 이미지 센서가 들어있지만 그 이미지 센서가 들어있는 공간 전체를 바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흔히 이제 풀바디, 크롭바디 이렇게 나누는데 정식 명칭은 풀프레임 바디, 크롭프레임 바디 이렇게 해서 그 둘의 차이는 뭐냐면
풀프레임은 원래 기본이 되는 게 풀프레임이에요. 과거에 필름 카메라는 가로 35mm, 세로 24mm짜리 필름을 썼어요. 그걸 표준 필름이라고 했는데 그것과 동일한 크기로 이미지 센서를 만들어 놓은 걸 풀프레임 바디라고 불러요. 이게 가장 기본인데 의외로 비싸요. 왜 비싸냐면 이미지 센서를 만들 때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드는 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부분은 좀 잘 나오는데 외곽으로 갈수록 수율이 떨어진다 그러는데 정교하게 이미지 센서를 딱 네모나게 만들어 놓기가 참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만들 수는 있지만 제작 과정이 복잡하고 비싸져서 풀프레임 바디가 훨씬 비쌌어요. 그래서 편법을 쓴 게 어떻게 했냐면 아예 처음부터 센서를 더 크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더 크고 동그랗게 그냥. 그럼 가운데는 선명하지만 외곽은 좀 흐리잖아요. 그래서 가운데를 이렇게 잘라버린 거죠. 그래서 가운데만 이렇게 쓰는, 그래서 잘랐다는 뜻에서 크롭 바디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풀프레임은 전체가 나오고 크롭은 가운데만 이렇게 잘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크롭이 당연히 풀보다는 안 좋겠네요. 중간만 썼으니까. 그만큼 안 좋은 센서를 썼다는 뜻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풀하고 크롭의 차이도 많았고 가격 차이도 꽤 심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크롭 바디들도 많이 기능이 좋아지고 개선이 많이 돼서 풀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이제 크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크롭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조금 잘라서 중간을 쓰는 거예요.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그 풀하고 크롭의 제일 큰 차이가 뭐냐 그러면 렌즈 차이예요. 이 풀프레임 바디들은 모든 제조사들이 다 풀하고 크롭을 둘 다 갖고 있는데 당연히 좀 더 비싸요. 고가 제품들이 많은데 렌즈를 설계할 때 처음부터 다 풀프레임용으로 설계를 해놔가지고 크롭을 사면은 렌즈가 많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몇몇 회사는 크롭 바디용 렌즈는 따로 만드는데 아예 몇 개 안 만들어요. 그리고 조금 더 고가의 장비 렌즈들은 다 풀 전용으로 만드는 거죠. 좀 아쉽겠죠? 이제 제조사의 횡포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크롭이 많이 발달해서 풀이랑 크롭 큰 차이 없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하냐면 당연히 좋은 렌즈 비싸거든요. 제조사 입장에선 좋은 렌즈 쓸 만큼 비싼 돈을 쓸 용의가 있다면 더 비싼 바디 사서 써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크롭이 절대 뭐 나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과거에는 차이가 좀 심했어요. 최근 나온 작품들은 크롭과 풀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당연히 크롭이 중간을 자르다 보니까 화면의 비율 차이가 좀 생겨요. 그래서 1대 1.6 정도의 화면 비율 차이가 있어서 크롭 바디에 풀용 렌즈를 낄 수 있거든요. 근데 끼면 예상했던 사진보다 좀 작게 나오거나 크게 나오거나 이렇게 화면의 크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생긴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좋은 바디란 뭐냐? 앞에서 제가 렌즈 얘기할 때 좋은 렌즈는 딱히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니고 필요에 따라 렌즈를 구성한다고 했지만 바디는 좋은 게 있어요. 고가의 바디가 당연히 좋습니다. 좋은 바디의 차이는 뭐냐면 감도가 뛰어나고 셔터 스피드가 빠르고 이래요. 그래서 이미지 센서도 더 좋아서 선명하고 질 좋은 사진을 뽑을 수 있어요. 그럼 진짜 꼭 좋은 걸 사야 됩니까 하면 그렇진 않아요. 그 선명함이라는 것도 결국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를 느낄 수 없는 수준이에요. 기계적으로 봤을 때 아주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 거라서 아주 큰 사진이 필요하거나 막 천체를 관측한다던가 특별한 어떤 기능을 갖는 사진을 찍을 게 아니라면 사실 아주 비싼 바디를 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장비들로도 사실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바디나 렌즈 다 마찬가지로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 DSLR의 3대장은 캐논, 소니, 니콘. 과거에 삼성도 만들고 몇 개 회사들이 더 있었는데 지금은 다 이제 망하고 캐논, 소니, 니콘 이 세 개로만 압축돼 있어요. 안타깝게 다 일본 회사네요. 각각의 차이는 조금씩 있는데 누가 더 좋다 이렇진 않아요.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지금 가져오신 분들이 다 다른 카메라를 가져오실 수 있으니까 각각에 맞는 설명은 찍으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브랜드마다 제일 좋은 모델부터 저급한 모델까지 이름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거 보고 내게 하이엔드구나, 전문가용이구나, 고급이구나, 아니면 보급형이구나 이런 걸 아시라고 써놨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그리고 DSLR 찍는데 카메라만 있다고 찍을 수 있냐? 일단 찍을 수 있죠. 하지만 잘 찍으려면 보조 장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DSLR의 구성의 3요소를 얘기하면 렌즈, 바디, 그리고 보조장치 이렇게 돼요. 보조장치는 크게 다시 또 둘로 나누는데 삼각대하고 조명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장비들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삼각대하고 조명만 있으면 좀 잘 찍을 수 있어요. 삼각대는 다들 알 거예요. 삼각형 모양의 다리를 갖추고 지금 저 이거 촬영하는 것도 삼각대 여러 개 써서 하고 있는데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형태에 따라서 다리가 3개 있는 삼각, 말 그대로 삼각대, 다리가 5개 있는 것도 있고 더 많은 것도 있어요. 크고 무거운 장비들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프리스타일이라 그래가지고 뭐 고릴라 포트 이렇게도 부르는데 다리가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어디 철사 같은데 이렇게 걸어놓고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에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대형, 중형, 소형 분류하기도 하고. 삼각대는 좀 좋은 걸 쓰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삼각대는 잘 고장이 안 나기 때문에. 저렴한 삼각대를 쓰면 그만큼 흔들리기도 하고 고정력도 떨어지고 복잡해요, 조작하는 게. 좋은 삼각대의 특징은 일단 튼튼하고 쉽게 고장이 안 나고 안정적이에요. 잘 안 움직여야겠죠. 그리고 구조가 단순해서 쉽게 장착하고 풀 수 있어요. 이런 기능을 갖춘 녀석들은 좋은 삼각대인데 좀 비쌉니다. 고가의 삼각대가 있는데 저는 좀 비싸고 좋은 것도 쓰시라고 추천드리는 이유는 삼각대는 워낙 고장이 안 나서 한번 쓰면 짧게는 뭐 5, 6년은 기본이고 길게 쓰면 2, 30년 쓰셔도 돼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삼각대도 지인분이 주셨는데 20년 동안 쓰셨는데 고장이 안 나가지고 버리기 아까워서 그냥 주셨어요. 지금 저도 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각대는 좋은 거 쓰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자, 조명 장치는 역시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조명은 너무 종류가 많고 기능들도 다양해서 지금 설명드리기 조금 어렵고 그냥 조명이 하는 역할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빛을 만들어내죠. 사진은 뒤에 얘기하겠지만 빛을 이해하는 과학이에요. 그래서 빛을 담아내고 빛을 어떻게 표현하고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조명 장치가 그 빛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추가로 더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걸 도와주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콘트라스트라는 개념인데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대비라고. 모니터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밑에 버튼이 2개 있어서 명암 버튼하고 콘트라스트 버튼이 있어요. 명암을 이렇게 플러스를 누르면 화면이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콘트라스트를 플러스로 누르면 어두운 부분과 밝은 색의 대비가 극명해져요. 그걸 반대로 하면 전체적으로 톤이 이렇게 유사해져요. 그래서 콘트라스트가 강하면 선명한 대신 눈이 좀 피곤해요. 콘트라스트가 약하면 좀 어둑어둑한 분위기가 있는데 톤이 정렬돼서 눈은 좀 편해져요. 이게 색의 대비인데 콘트라스트라는 건 가장 밝은 부분과 가장 어두운 부분의 이 차이를 말해요. 콘트라스트가 크다 그러면 명암 차이가 크다는 뜻이고 콘트라스트가 작다 그러면 명암 차이가 적은 거예요. 조명을 이용해서 이 콘트라스트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여기도 조명 몇 개 켜놨는데 전체적으로 콘트라스트를 통일하는 거예요. 그래야 보기가 편하시겠죠. 이게 조명의 역할입니다. 조명은 위치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요. 이건 조금 뒤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빛의 종류에는 가장 좋은 자연광이 있겠죠. 태양에서부터 오는 자연광. 일정하고 파장도 일정하고 빛의 세기도 일정합니다. 굉장히 밝고요. 색깔도 예뻐요. 인간이 보는 가장 기본적인 빛. 그래서 자연광에서 찍으시는 걸 가장 추천드리고 그 자연광을 어떻게 좀 바꾸냐 그래서 확산광, 뭐 반사광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어요. 뭐 하드 조명, 소프트 조명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뒤에 사진을 배우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빛을 한번 알아볼게요. 빛의 이해라고 했는데 사진은 조명에서도 얘기했지만 결국 빛을 담는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빛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디서 들어오고 얼만큼 들어오고 이걸로 사진이 결정나요. 그래서 빛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빛의 위치는 방향에 따라서 지금 카메라를 들고 있는 저를 기준으로 제 뒤에서 피사체를 향해서 빛이 이렇게 날아가는 빛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빛이고 정면에서 찍었다는 뜻에서 정면광 이렇게 부릅니다. 순광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반대로 카메라는 내가 이렇게 들고 있는데 빛이 마주보고 있어요. 저쪽에서 저를 향해서 빛이 이렇게 와요. 이거를 역광. 보통 해질녘에 사진 찍으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빛이 측면에서 피사체를 향해서 옆으로 이렇게 비치는 이런 것을 측면광. 그리고 측면광과 저 사이에서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광 사광이라고 하고 역광과 측면광 사이를 반역광 이렇게 부르는데 각각의 조명의 위치, 빛의 위치에 따라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요. 그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가 담고 싶은 사진의 모양을 빛이 옮겨가면서 찍어보다 보면 원하는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정면광의 특징. 가장 기본이 되는 제 뒤에서 빛이 날아가면 당연히 피사체가 잘 보이겠죠. 빛을 받으니까. 그래서 밝고 잘 보이고 선명해요. 윤곽선도 뚜렷하고 딱 찍었을 때 제일 안정감 있게 나옵니다. 근데 빛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원근감이 조금 사라져요. 그래서 너무 입체감이 없고 평평한 사진이 나오기도 해요. 역광은 피사체 뒤에서 빛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로 찍었을 때 피사체가 받는 빛이 없으니까 어둑어둑하게 나와요. 근데 그것만의 또 분위기를 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측면광을 비롯한 사광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분위기가 좋은데 옆에서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피사체도 적당히 빛이 들어가지만 그림자도 어느 정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가장 입체적이고 뭔가 느낌 있게 나와요. 모델들 사진 찍을 때 많이 쓰고 흑백 사진 같은 거 이용해서 반만 이렇게 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이쪽은 어둡게 나온다던가 이런 느낌을 내는 사진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거 사진을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같은 곳에 찍었는데도 정면광으로 찍었을 때랑 측면광 또는 역광으로 찍었을 때 어떻게 분위기가 달라지는지 보시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사진을 잘 찍는다는 건 결국 이 빛을 어떻게 조화롭게 쓰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간접광이라는 것도 있어서 빛이 직접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오는 광을 찍는 건 아니라 어딘가 투과되기도 하고 또는 반사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기능을 많이 이용해서 씁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뭐 다 알 필요는 없고 사진을 찍다 보면 하나씩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배우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가면서 예시로 이제 사진을 막 찍어 볼 텐데 그때 빛의 위치를 여기저기 옮겨가면서 한번 찍어 볼 거예요. 그러면 직접 느끼실 거예요. 아, 정면광은 이렇구나. 측면광은 이렇구나. 역광은 또 이렇구나. 역광이라고 무조건 나쁜 거 아니에요. 역광의 필요에 따라서 그림자를 조절해 줄 수도 있고 또는 조명을 정면도 쏘고 역광도 쏘고 측면도 쏘고 막 쏴가지고 동시에 터졌을 때는 또 어떤 느낌인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만의 느낌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차차 배우도록 할게요. 용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자연광 말고 플래시 터진 걸 흔히 인조광이라고 해요. 빛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는 게 사람이 보는 눈하고 카메라가 보는 눈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걸 좀 알아야 돼요. 사람의 눈은 굉장히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어서 빛을 받아서 그 빛이 뇌에 전달될 때 자연스럽게 보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형광등 아래 있을 때랑 태양광 아래 있을 때 큰 차이를 못 느껴요. 그게 실제 빛의 차이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빛은 차이가 나는데 뇌가 알아서 보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게 통일을 시켜놨어요. 근데 카메라는 그런 기능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빛에 따라서 똑같은 물체대도 다르게 보여요. 네, 그걸 이용한 게 이제 색 온도라는 개념이에요. 빛이 카메라는 빛을 이제 받아서 찍는 거니까 빛을 오래 받으면 오래 받을수록 빛이 강해지니까 허옇게 나오고 빛을 짧게 받으면 당연히 껌껌하게 나옵니다. 그걸 이제 잡아내는 기능을 하는 게 앞에서 얘기했던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렌즈에 달려있던 조리개나 셔터 스피드 이런 것들이 결국 빛을 잡아내는 장비인 거죠. 빛을 많이 들어오게 할 건지 짧게 잡을 건지 길게 잡을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주는 장비인 거죠. 밤하늘에 별 찍을 때 사람 눈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카메라 고정시켜놓고 셔터 스피드 아주 길게 열어놓고 한참 냅두면 별이 없는 줄 알았는데 다 찍혀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빛을 많이 담으면 그만큼 안 보였던 것들도 보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도 다 기술이죠. 사람 눈하고 카메라에서 제일 큰 차이가 아까 얘기했던 색온도라는 개념인데 사람의 눈과 카메라가 보는데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이 색온도라는 개념이에요. 색과 빛이 다 똑같은 색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빛마다 색의 차이가 좀 있고 빛의 온도에 따라서 색이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보통 낮은 온도를 갖고 있는 색들은 붉은색 계열을 띠고 높은 온도의 색을 갖고 있으면 푸른색 계열을 띠요. 이걸 어디서 크게 알 수 있냐면 해가 진력이나 아침에 해가 뜰 때 보면은 사방이 이렇게 푸르게 싹 변하는 순간 또는 해질녘에 노을이 싹 끼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색온도의 차이예요. 카메라는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인간 눈보다는 조금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거죠. 그걸 이용해서 차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카메라에 매번 그러면 색온도에 따라서 다르게 사진이 나오면 골치 아프겠죠. 그래서 카메라가 알아서 색온도를 자동으로 조절을 해줘요. 그 기능을 화이트 밸런스라고 부릅니다. 화이트 밸런스라는 기능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메뉴 버튼을 누르다 보면 화이트 밸런스 AWB라고 하는 화이트 밸런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아이콘처럼 몇 개 있어요. 그래서 태양 모양도 있고 구름 모양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맞춰서 하나씩 눌러보고 사진을 찍어보면 지금 사진처럼 차이가 생겨요. 색온도를 얘가 다르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카메라는 지금 색의 온도가 높은지 낮은지 모르니까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색온도 높다, 낮다. 그럼 얘가 자동으로 보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 사진은 분위기가 막 달라지겠죠. 직접 조절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직접 조절해서 찍다 보면 푸른색에서 붉은 계열까지 분위기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찍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낮에 하늘이 이렇게 찍으면 거의 밝게라고 허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색온도를 조금 조절하면 파란 하늘을 찍을 수도 있고 빨간 하늘을 찍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분위기 따라서는 산하고 꽃하고 하늘이 막 핑크색으로 보이게 만들 수도 있고 작가들이 찍는 사진 같은 걸 만들어낼 수 있죠.
그다음 사진을 잘 찍는다라는 게 뭐냐? 결국 빛을 어떻게 잡아낼 거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조리개나 셔터 스피드, 초점의 거리 이런 것들을 적당히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연출을 찾아내는 게 사진을 잘 찍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알아둬야 되는 게 이제 조리개의 역할, 각각의 기능들의 역할을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조리개는 이 초점의 거리를 흔히 조절해줘요. 조리개를 많이 열면 많이 열수록 빛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보다 이 피사계 심도라고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초점 거리를 조절해주기 때문에 조리개를 낮게 하면 수치를 낮게 하면 낮게 할수록 앞에 있는 초점과 뒤에 있는 초점 사이 거리가 짧아져요. 그래서 앞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뒤에 부분이 흐리게 보여요. 아웃포커싱 효과가 있고 조리개의 수치를 높이면 높일수록 이 피사계 심도가 깊어져서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게 한 방에 선명하게 나와요. 그래서 단체 사진 같은 거 찍을 때는 조리개를 좀 많이 수치를 올려놓고 찍는 게 더 유리하겠죠. 셔터 스피드는 빛을 얼마나 짧은 시간 동안 잡아낼 거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움직이는 물체를 찍을 때 빛을 많이 주면 당연히 움직이는 시작과 끝이 한 방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피사체가 뭉개져 있겠죠. 셔터 스피드를 짧게 하면 순간적으로 딱 잡아내기 때문에 움직이는 물체지만 멈춰 있는 것처럼 찍을 수 있어요. 막 달리는 동물 같은 거, 애완동물 같은 거 찍을 때는 셔터 스피드를 낮게 해놓고 찍으면 더 유리하겠죠. 근데 그만큼 어두워져요. 빛을 적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 어두움을 보정하기 위해서 조리개를 연거나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하거나 뒤에 나오겠지만 IS 감도를 조절하거나 다른 것들을 조절해서 사진을 맞추는 거죠. 그게 사진 찍는 기술들이에요. ISO는 이거는 과거 필름 카메라 있던 시절에 필름의 인화 민감도라는 거에서 나온 개념인데 필름 표면이 어느 정도 민감하냐, 빛에 잘 반응하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민감도가 높은 애들은 빛을 조금만 받아도 인화가 되게 잘 됐어요. 빛이 잘 나와요. 사진이 잘 나와요. 대신에 그만큼 좀 노이즈라고 해서 이렇게 점들 같은 게 막 생기고 그랬어요. 민감도가 낮은 애들은 빛을 많이 받아야 사진이 나오지만 그만큼 선명하고 깨끗해요. 그 ISO라는 개념이 좀 남아있어서 DSLR도 그런 기능을 구현해가지고 이 수치를 조절해서 빛을 짧게 받아도 선명하게 나오게 만들 수 있고 빛을 길게 받아도 선명하게 나올 수 있고 그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능이 되겠죠. 그것들을 한 방에 볼 수 있는 표인데 요거 이제 사진 찍다 보면 필요한 순간들이 올 거예요. 자, 화이트 밸런스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초점은 당연히 사진의 기본이에요. 초점이 맞아야 눈이 편하거든요. 초점이 안 맞으면 눈이 보기가 불편해요. 초점을 맞추는 게 기본인데 사진의 분위기나 연출에 따라서 초점을 뭐 일부러 흐리게 하기도 하니까 초점도 사진 찍는 기술의 하나의 주죠. 그 외에도 이제 DSLR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설정값들도 사실 되게 많은데 다 알 필요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 화이트 밸런스 이 정도만 알면 사진 찍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진을 잘 찍는다는 건 이 얘기했던 설정값들을 자기가 필요한 설정값으로 최적의 상황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잘 찍고 좋고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상황에 맞춰서 설정값을 바꿔내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이제 예시로 우리가 배울 텐데 인물 하나만 찍어도 같은 모델을 놓고 같은 장소에서 찍어도 이 설정값들을 바꾸면 분위기가 다 달라져요. 그럼 어떤 게 제일 좋아요? 그건 어떤 목적으로 찍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뭐 잡지 모델로 쓸 거냐 아니면 증명사진으로 쓸 거냐 뭐 가족사진으로 찍을 거냐에 따라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결국 사진을 배운다라는 개념입니다. 사진은 되게 과학적이라서 누가 찍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설정값만 똑같으면 누가 찍어도 똑같이 나옵니다. 사진은 기계니까요 결국. 그리고 사진을 잘 찍는 또 다른 마지막 기술은 연출이에요. 연출. 사진을 아무리 내가 기능적으로 잘 찍고 장비에 대한 이해가 출중하다고 해도 사진도 결국 예술의 영역이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찍어낼 거냐에 대한 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사진을 잘 찍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조금 미적 감각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많이 보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연출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진은 세상의 한순간을 담아내는 건데 그 순간을 찾아내는 과정 또는 만들어내는 과정이 연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출의 영역을 좀 표현해 보자면 어디서 찍을 건가? 언제 찍을 건가? 그리고 무엇을 찍고 그 무엇을 누구랑 같이 찍을 건가? 어떤 것과 같이 찍을 건가? 이런 것들을 다 세팅하고 만들어 놓는 게 연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진은 그 만들어진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설정값으로 찍어내느냐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진을 찍으려면 기능적으로도 탁월해야 되지만 연출을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이런 것들도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론적으로 배우기보단 직접 많이 찍어보고 좋은 사진을 많이 보고 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됩니다. 소품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좋은 장소에 가서 찍으면 되죠 당연히.
그리고 내가 찍고 싶은 인물, 사물, 풍경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찍으면 더 좋겠죠. 내가 찍고 싶은 것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봐야 돼요. 사진 잘 찍으려면. 그래서 오늘 지금 해드린 거는 이제 기계에 대한 장비에 대한 짧은 이해였고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가 시작될 건데 이런 지루한 이야기는 그만하고 직접 카메라를 들고 한번 찍어볼 거예요. 찍으면서 앞에서 배웠던 것들 다 기억 안 나시겠죠? 그래서 조리개도 어떻게 바꾸고 뭐 셔터 스피드 어떻게 바꾸고 다 한 번씩 만져볼 거예요. 그런 걸 하면서 아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설정값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걸 배우고 연출을 또 이렇게 하면 분위기가 달라지는구나, 조명의 위치를 이렇게 옮기면 달라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한 번에 딱 모든 걸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하다 보면 재밌게 사진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보셨죠? 저는 물론 사진 전문가가 아니니까 내용에 좀 잘못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한다라는 거 위주로 많이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도 많고 강의라는 거 자체를 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흉내를 내시는 게 가장 좋은데 제가 한 거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한번 흉내를 내보시는 시간을 먼저 갖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조금씩 노하우가 생길 거예요.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 내용을 추가하거나 빼야겠다,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계속 자기만의 강의를 만들어가는 연습을 충분히 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릴게요. 연습 많이 하셔서 정말 훌륭한 강사가 돼서 많은 수강생들에게 좋은 양질의 강의를 할 수 있는 훌륭한 강사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